대한민국 인구 약 5,100만 시대. 경제활동 인구는 2,952만 5천 명. 2020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된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사회가 늙어가는 것은 단순히 활력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은 100년을 이어오길 희망하지만 기업 승계를 할 후계자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도 고령화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55.3세이고 2022년 기준 60세 이상 경영자는 33.5%에 달합니다. 2012년 14.1%에서 20%포인트 가까이 급증한 수치죠.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CEO 고령화 문제는 4개의 기업 중 1개의 기업이 이미 승계를 코앞에 둔 상황이며 매년 해당 기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자녀 수가 많아서 자녀 중에 가업을 승계하겠다고 하는 자녀를 찾기 쉬웠는데 현재에는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자녀가 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와 맞물려 젊은 경영자들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50세 미만 제조업 경영자는 2012년 40.5%에서 2022년 24.4%로 감소했습니다. 안팎으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과 성장으로 기업을 이어가는 후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구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구두 닦기로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소년들. 출근하는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 용돈을 벌던 어린 시절. 기억 넘어 추억이 된 구두와 구두약. 구두약 하면 연상되는 동물, 말입니다. 김포의 한 회사 앞에는 구두약의 상징 말 동상이 있습니다. 시작은 이제 구두약이 아니고 식품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군납을 시작하셨고 이제 군납을 하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장병들의 이제 부실한 군화였다고 합니다. 당시 미군들의 군화는 항상 광이 나고 깨끗하고 한국 군인 군화는 너무 지저분하고 오래 신지도 못하고 겨울이면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을 조사해 보니 구두약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한국 군인들은 이제 구두약을 사용하지도 않고 또 국내에는 구두약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구두약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술도 배우려고 하셨는데 국내에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제조업체를 소개받아서 기술을 배우게 되시고 또 제휴까지 맺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구두약이 탄생된 거고 일대 대표가 만든 군인들을 위한 구두약은 곧 전국구 브랜드가 되었죠. 매년 2천만 개가 팔리고 광고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는 제품. 그리고 그의 아들 이대 대표는 아시아 전역으로 판로를 넓혀갔습니다. 90년대에 본격적으로 좀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미국, 그리고 일본, 몽골,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에 이제 수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베트남 가보면 구두 닦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모두 이제 말포 구두약을 사용할 정도로 국민 구두약으로 좀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며 구두의 수요는 급격히 줄고 덩달아 구두약의 매출도 급락했죠. 과거에는 이제 구두약 하나로도 회사 운영이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이제 구두 한 켤레가 매우 귀했던 시절이고 또 매일 구두약으로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일상이었던 시절이라 그랬지만 이제 아버지께서는 조금 미리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구두약 사업이 점점 쇠퇴할 거라고. 첫 제품은 당시 커피 한 잔 값인 20원이었지만 지금은 약 1,5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매출 1위이며 그 수요의 상당량은 군대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회사를 운영하실 때는 좋은 땅, 좋은 밭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운영하실 때는 좋은 열매를 심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대 대표는 구두약 쇠퇴를 예상하고 연구실 팀을 강화했습니다. 제품 다각화를 위해 자동차 용품, 건물 관리 용품, 식기세제 등을 개발하고 회사는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됐습니다. IMF 시대에도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위기를 극복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사를 일궈낸 할아버지, 아버지의 경영 성과는 3대 대표 정홍규 씨에게 부담과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는 제게 꼭 그 가업 승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가 많이 부담을 느낄까봐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하필 제가 또 이렇게 회사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17년간 업무 제휴를 하던 그 글로벌 회사가 이제 계약 종료가 되면서 매출이 이제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근무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정님 같은 경우.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용돈도 주시고 이러셨던 분인데 제가 오늘 들어와서 저의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으로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좀 프레셔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를 잇는 그 대물림이라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대물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런 점에서 좀 제 스스로가 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업주는 어떤 사람들을 창업주라고 얘기하나요? 성공한 사람들을 창업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공한 아버지 밑에 자식은 굉장히 힘들다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 성공을 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창업주는 저렇게 잘했는데 왜 넌 못해? 그 얘기는요, 못한 창업주를 없애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엄친아와 똑같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 다 똑똑한 게 아니라 엄마 친구 아들 중에 공부 잘하는 놈도 있어요. 그 놈들만 대놓고서 왜 너는 쟤네만큼 못하니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창업주는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실패한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실패한 사람을 다 없애고 성공한 사람만 갖다 놓고 왜 자녀들 너희들 저렇게 성공하지 못하냐라는 소리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 대 하던 일, 아버지 대기업 때문에 힘들었고 또는 중소기업 하고 있는 일 그다지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 같지 않고 차라리 대기업의 월급쟁이가 나는 더 존경받는 직업인 것 같고 사자 있는 그런 직업이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사회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아버지의 사업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세, 3세한테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가업을 승계한다는 것 자체가 존경받는 일이 돼야 돼요. 취임 후 매출 하락의 위기를 겪은 3대 대표 정홍규 씨는 위기를 피하기보다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계속 매출이 그땐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좀 줄여야겠다고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천 남동단은 너무 이제 가격 대비 너무 부동산이 떠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위기와 기회는 같이 왔습니다. 2020년 초 레트로 열풍은 오래 사랑받은 브랜드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기도 했는데요. 지적 재산권이라고 그러죠. 이제 IP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용해서 최근에 맥주, 에너지 드링크, 속옷, 식품 등 각기 다른 분야의 회사들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기도 했고 이렇게 IP를 이용한 라이센스 사업에도 앞으로도 계속 집중할 생각입니다. 시류를 읽고 그에 맞춰 기업은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자 기업 승계를 이룬 후계자들의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최근 주력하는 제품군은 이제 산업용 세제입니다. 현재 매출이 가장 큰 건물 관리용 왁스부터 구두약을 비롯한 생활용품들 그리고 최근에 청소용품 도도매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회사에는 때 빼고 강내는 제품들은 모두 다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그 수종 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먹거리 사업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먹거리 사업도 이 시기가 자꾸 이제 시간이 쭉 흐르면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업에서 큰 어떤 이득을 누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큰 어떤 기업으로 성장했잖아요. 근데 또 지금 그것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 쪽도 있고 바이오 쪽도 있고 막 이렇게 지금 나눠가는 것처럼 음식을 말하면 가장 먼저 잘 이해가 되는데 남들이 못 따라오는 그 음식 맛이 있거든요. 그 집에 가면 꼭 그 맛이 나는데 다른 데 가면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막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집에 가게 되잖아요, 자꾸. 그렇게 해서 이게 어찌 보면 커스터머를 딱 잡아두는 건데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만약에 그것도 이제 조그맣게 보는 그런 스몰 비즈니스도 이제 그 상속이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자기들도 그냥 눈물을 머금고 접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세대에서 어머니 세대에서 하던 그 비즈니스가 자식이 그걸 꼭 좋아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그 사업에 어찌 보면 매력적으로 그 기업이 쭉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경제 환경을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정말은 해야 될 일이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도약을 꿈꾸는 젊은 대표. 100년 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그의 목만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가업 승계 기업은 진정한 지속 가능 경영과 참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결국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도움이 있었다면 좀 더 제품 경쟁력과 사업 다각화, 직원 복지 등의 힘을 더 쏟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새로운 제품, 새 판로를 모색하는 승계 기업. 하지만 그가 끝까지 놓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역사를 말해주는 제품이죠. 사실 구두약 비중은 전체 매출에서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도 이게 일반 회사라면은 구두약을 가져가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모두 생각할 겁니다. 구조도 그렇고. 근데 저는 구두약을 회사가 존속하는 날까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두약이 저희 회사의 뿌리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입속에서 피부까지 새콤. 아련한 추억 속의 광고 한 편. 1941년 창립된 기업의 제품 광고입니다. 올해로 85년 차. 곧 진짜 100년을 앞둔 기업이죠. 유원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를 맡은 지 지금 4년 차 됐고요. 많은 분들이 80년 된 회사인 것을 잘 모르는데 지금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원양행이라는 회사하고는 지금은 뭐 그 관계는 없습니다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큰할아버지 유일한 박사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유일한 박사님도 어쨌든 혼자서는 일을 못 하시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같이 이제 서포트를 해드렸고 저희 할아버지도 뭐 이제는 뭐 본인의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때 스핀오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 유일한 박사님의 정신, 뭐 또 저희 유특한 회장님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회사를 키워야 되고 그분들이 워낙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업적을 능가할 수 있는 일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있지만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뭐 제 일에 집중해서 또박또박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약을 개발해 우리 민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신념으로 제약회사를 설립한 일대 유특한 회장. 국내 최초의 당의점을 개발하고 전란으로 많아진 결핵 환자들을 위해 1955년에는 결핵약을 만들어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영양 부족이 심했던 시절에 필요한 종합 영양제도 탄생시켰죠. 초대 대표의 민족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생각처럼 커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이대 유승필 대표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교수님, 지금 회사가 무척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원가는 오르는데 가격을 조정할 수 없으니 회사 수익은 급감하고
회사는 지금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길로 귀국길에 올라 3년 반 동안 경영 수업을 받고 회사를 물려받은 이대 대표. 높은 일반 의약품 비중으로 매출은 작고 비정상적인 유통 구조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대 유승필 대표는 제품을 간추리고 기업 경영의 기본인 이익에 대한 개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죠.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미국에서 태어난 3대 유원상 대표 역시 언젠가 기업을 이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있었다는데요. 언젠가부터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하고 같이 좀 보낸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처음에 할아버지께서 너 언젠가 해야지 하는데 제가 뭐 국민학생이 뭘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근데 이제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는 언젠가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옛날부터 들은 내용이 제약회사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일하면 참 잘하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싱가포르하고 인도 이런 제약회사, 다국적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요. 뭐 거기서 나름 이게 재밌고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배웠던 노하우들이나 이제 경험들을 한번 여기 와서 한번 펼쳐보고 싶은 생각이 와서 입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취임 후 증권회사 및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3대 유원상 대표는 적자 경영을 4년 만에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적자가 난 이유부터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적자가 이유가 저희가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었던 거거든요. 약을 만들려면은 많은 투자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좀 많은 비용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좀 적자가 났던 거고,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방향을 좀 작년에 좀 바꾸면서 좀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흑자 전환이 했다는 거하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회사 내에 좀 구조적으로 변경이 필요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또 좋은 약들이 있어서 그런 복합적인 뭐 매출 향상과 이제 비용 절감에 의해 가지고 흑자 전환이 이뤘습니다. 신약 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기업의 발전을 꾀한 3대 대표. 취임 전 총괄 부사장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오래 준비한 도전이었으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빠른 판단으로 노선을 변경했죠. 과거 계량 신약으로 성공했던 노하우와 R&D 전략으로 결국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오랜 경영 승계 준비가 빛을 낸 결과였습니다. ES의 혁신상이라는 게 있는데 한 300 몇십 개의 기업들이 그 혁신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혁신상을 받기 위해서 제출됐던 기업들은 수천 개 기업들이겠죠. 그 중에 한 300 몇십 개가 이제 혁신상을 받았고, 그 중에 40%가 넘는 기업,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과 아이디어들을 아직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하고 중소기업들하고의 경쟁에서 중소기업들이 또는 스타트업들이 이길 수 있는 룸이 굉장히 큽니다. 대기업은 절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빨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수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요에 대응하는 그 능력을 중소기업이 갖고 있고, 그거를 사실은 2세, 3세들이 해봐야 돼요. 3대 유원상 대표는 제일 먼저 기업의 조직 문화를 바꿨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필요한 제약업계에서 기업 이미지, 복지, 그리고 기업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데요. 저희가 사회적으로 좀 좋은 기업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공헌, 직원 복지 다 그게 결국에는 좋은 인재들을 모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급들은 이제 약간 통합이 좀 됐고요. 수직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중요하지만, 제가 일해본 경험과 제가 어떤 조직이 잘 돌아온 조직들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수직적인 조직보다는 수평적인 조직이 훨씬 더 뭔가 일을 효율적으로 했던 거를 제가
쭉 지켜봐왔고요. 저도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더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처음에는 있었는데 혼자서 내가 모든 짐을 안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부담스러운데 일찌감치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좀 배웠던 게 모든 게 팀워크다.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이제 옛날부터 좀 이해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제가 이거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는 항상 이렇게 좋은 팀원, 좋은 분들을 모시고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사람 중심으로 회사 분위기도 만들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좋은 분들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일을 부담을 서로 이제 좀 분담할 수가 있으니까 책임을 좀 약간 이렇게 분산할 수 있다 보니까는 부담이 좀 덜하죠. 기업 조직 변화와 더불어 미래 산업 개발은 3대 대표의 목표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 개발 역시도 3대 유한상 대표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저같이 그 가업 승계를 해서 회사를 위해서 정말 좀 성장을 계속 신경 쓰는 분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제도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했던 업적들이 있는데 제가 과연 그만큼 제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뭐 부담스럽죠. 가업 승계를 하면서. 근데 뭐 또박또박 조금씩 그 이노베이션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면은 저 나름대로의 또 저의 업적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80년 된 기업이지만은 앞으로 80년 되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일었었던 영광이나 제품들이 지속 가능하지는 않아요. 꾸준한 변화가 필요한 거고 변화를 위해서는 저희 분야의 저희 업에서 다른 제품들, 이노베이티브한 제품들을 계속 꾸준히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라 좋은 사람들을 모셔야지만 좋은 제품과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회사가 뭐 앞으로도 80년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곳, 물맛이 좋은 곳에는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한 잔으로 시름을 잊게 하고 노동의 고됨을 씻어내는 것. 물맛의 깊이만큼 묵직한 목넘김이 목구멍에 얹힌 한 가지도 넘겨버릴 것 같은 막걸리입니다. 1931년 목조로 지어진 양조장, 올해로 94년 차입니다. 그리고 양조장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2월 창업자인 고 이종진 대표가 가내주조로 시작했으니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멈춰있는 듯 그 옛날 그대로인 것들이 여전합니다. 물을 깃던 우물은 물론이고 창업주 때부터 사용했던 항아리는 깨지고 흠이 간 것도 있으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한 것들도 제법 있죠. 더 놀라운 것은 반지하의 형태로 발효실을 두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술의 발효를 과학적으로 돕는 건물 설계에 있습니다. 발효실 위층에 석가래와 대들보, 그리고 상량문에는 소화 6년, 1931년 지어진 시기가 기록되어 있고 일제강점기에 지어졌으나 한옥의 형태를 하고 있는 양조장은 창업주의 고집이 느껴집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그 양조장을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그 튼튼하게 져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제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딴 업체에 비해서 우선 건물이 전통적인 우리의 그거에 맞도록 지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2대, 3대에 걸쳐 가지고 그 소중함을 이렇게 알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것 같습니다. 이 양촌이라는 곳이 양지가 바르고 산세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수온이 상당히 좋고 또 이 위에 올라가면은 도립공원 대둔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강이 옆으로 쭉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일반 이런 공장 같은 것은 들어오기가 좀 힘든 이런 지역입니다. 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인 누룩을 만드는 입국실입니다. 누룩은 찐쌀과 섞으면 밥을 당화시켜 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바뀌죠.
누룩을 만들 때는 이제 쌀 누룩을 만들 때가 있고요. 또 밀 누룩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보통 여기 한 번 누룩을 만들 때 한 220kg 정도 우리가 누룩을 만들죠. 그럼 그 누룩을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누룩은 일주일에 한 번, 고두밥은 매일 짓습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된 특산품 쌀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청주를 할 때는 이제 찹쌀을 짓고요. 또 예를 들어서 소주를 할 때는 일반 쌀을 짓고, 또 뭐 우렁이 쌀을 만들 때는 이제 우렁이 쌀을 가지고서 이제 짓고, 다 이제 그때마다 틀립니다. 뭐 맛있죠? 술밥이 술밥. 옛날에는 이게 귀했다고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70년대 초부터 이렇게 기억이 나요. 70년대 초부터 이렇게 쭉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옛날 그 막걸리만 이렇게 만들던 그런 공조장이었고, 사실은 우리가 그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귀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농주로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양조장의 백미는 역시 발효실이죠. 여기는 이제 발효실인데요. 실내 온도는 보통 한 23, 4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탱크가 한 12개 되는데요. 그 탱크마다 술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막걸리도 이제 막걸리 종류별로 이렇게 다 탱크마다 틀립니다. 원료가 다르고, 또 온도가 다르고, 또 그 다음에 발효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도 항상 온도를 유지를 잘 해줘야 되고, 또 습도를 유지를 잘 해줘야 술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술이 잘 발효가 됩니다. 누룩과 고두밥을 섞어 당화가 된 밑술에 덧술을 넣고 발효하면 막걸리가 되고, 더 발효하여 거르거나 증류를 하면 청주나 소주가 됩니다.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수불수불로 들려 술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청주를 만드는 건데요. 청주는 이제 삼양주로 만들고 있어요. 밑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덮밥을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덮밥을 넣는데, 지금 세 번째 덮밥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찹쌀을 쪄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우렁이 농법 쌀로 완성한 청주는 3대 이동중 대표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효실 위층은 원래 고두밥을 냉각시키는 공간으로 쓰였는데, 바닥구멍을 통해 냉각시킨 고두밥을 밑으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투명 유리를 덧대어 반지하의 발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죠. 또 통풍구를 두어 발효향을 직접 맡을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당에는 1930년대부터 사용하던 술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막걸리를 만들면서 사용했던 발효 항아리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시용으로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고요. 글씨가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1931년도에 사용했던 이 항아리입니다. 이런 것도 요즘 비슷한 모양이 많이 나오는데요. 옛날 항아리라고 보면 되죠. 항아리와 소주를 숙성시키거나 술을 운반하는 술춘이 어깨를 맞대고 줄지어 있습니다. 어떤 술 항아리는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고, 어떤 항아리에는 용량과 연도 표시를 새긴 글자가 있습니다. 당시 주세를 거둬가던 일제의 흔적이라고 하네요. 처음에 70년대 중반에 이렇게 보니까 양조장 참 힘들더라고요. 막 술밥도 찌야 되고, 또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손으로 전부 다 하게 되다 보니까 술 거르는 것도
새벽 3시부터 걸려야 돼요. 술을 만드는 것도 24시간 술을 만들어야 되고 또 노는 날이 없어요.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조장은 참 젊은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겠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쭉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점점 그 술이 돼 나가는 과정이라든가 쭉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호감도 가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술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뭔가 술이 잘 되면 쾌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지금에 와서는 아, 이것도 참 한번 해볼 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죠. 농사를 짓고자 내려온 고향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게 되고 결국 대를 이어 기업 승계를 한 3대 이동중 대표. 현재 뭐 저도 우리가 형제들이 많아요. 구남매인데 제가 넷째거든요. 근데 이제 뭐 꼭 양조장을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온 것은 이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부모님들하고 같이 기거를 하고 또 있다 보니까 또 양조장에 바쁘고 할 때는 어차피 또 술도 일을 거들어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해나왔어요. 겸손하지만 3대 이동중 대표가 이뤄놓은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중 단연 돋보이는 건 상표 디자인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젊은 층에서 전통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막걸리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전통주를 이어오기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원료라든가 발효제라든가 어떠한 술을 빚는 기술 이런 것을 그 연구기관과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젊은 층의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또 청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미국에 아니면 이제 유럽 쪽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조장이 열악한 상황에서 술을 빚고 판매를 했잖아요. 그럼 그 병의 그 상표를 보니까 거의 일관적으로 라벨 상표 만드는 회사에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상호만 바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일반 상품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그것도 젊은 층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좀 상표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디자이너를 통해서 상표를 만들었거든요. 세계 그 디자인전에서 입상도 하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호감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지요. 양조장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시음도 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막걸리 카페는 100년 양조장의 자랑입니다. 이제 3대 대표도 슬슬 승계를 준비하는 시점에 그는 100년의 기록을 시대에 맞게 고쳐쓰고 있었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공존하는 곳, 맛의 원천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우리가 1931년도에 이 양조장을 지을 때 같이 판 우물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까이에 샘이 있어야 술 만드는 데 편리하고 작업 환경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래된 양조장들을 가보면은 공장 안에 이런 우물이 있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항아리가 묻힌 우물이라고 그랬는데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지금 더 많이 항아리를 묻었어요. 필터 역할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우물물을 쓰게 되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꼭 득해야 되거든요. 그게 48개 항목이에요. 우물물 검사를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이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물의 안은 마치 100년 세월의 속내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맑고 건강한 물맛으로 맛있는 술을 빚어내는 귀한 우물. 100년 양조장이 가진 힘이고 축복입니다. 앞으로 4대, 5대 쭉 이렇게 이어가기를 바라는데 물론 뭐 조카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뭔가 앞으로 오랫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켜도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 100년 양조장. 사람이 재산이라 9형제의 아들과 딸 중 하나는 언젠가 가업을 승계받아 이곳을 지켜갈 겁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70년, 80년,
100년의 기업을 지킨 주인공들. 준비된 경영 승계는 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것은 나아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것이 아닐까요? 국내 전체 고용의 약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승계 불발 시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은 약 238조 원. 실직 인구는 5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기업 승계를 하고 싶어도 승계를 받을 자녀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기업 승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한 은행을 찾았습니다. 대표자님의 연령대에 따라 다르신데요. 30대에서 50대 대표자님들은 IPO나 M&A도 적극적인 엑싯 방법으로 고려하고 계시고요. 60대 이상의 대표님들은 처음에는 자녀 승계를 좀 고려하시다가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M&A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년 기업의 나라 일본. 하지만 일찍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2022년 상속자를 찾지 못해 도산까지 몰린 건수는 487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M&A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국가에서 직접 자문업 등록 제도와 우발채무 보험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M&A는 그 인수와 합병의 약자인데요. 인수는 기존의 주주가 다른 주주로 바뀌는 것이고요. 주식을 인수해서 합병은 두 기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되게 많은 경우에 M&A는 기존의 대표자면서 주주가 그 주식을 다른 회사나 주주에게 넘기면서 좀 주인이 바뀌는 경우로 보면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M&A를 하는 경우는 그 기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연결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보다 더 성장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고 지속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기업에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7월 중소기업 벤처부가 실시한 기업 승계 설문조사 결과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자의 20.4%는 적절한 후계자가 없으며 후계자가 없는 기업 중 30.7%는 M&A를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M&A에 대한 의식이 조금 부정적인 의식이 더 높다 보니까 M&A를 원하는 경우에도 좀 대표자님이나 기업들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면 위에 올라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더 좋은 짝을 만나서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는 중소기업이 800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과 경영자 중에서는 우리 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경영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 기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승계형 M&A가 새 대안으로 떠오르는 만큼 그 예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대표자가 80대이신 제빙기 제조업체가 매각을 의뢰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싶었는데 자녀가 없으셨고요. 저희가 그 기업을 어느 기업이 잘 경영할 수 있을지 좀 물색을 하다가 석회굴 채굴업을 하고 있는 40대 대표님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석회굴 채굴은 안정됐지만 또 새로운 공격적인 사업을 할 산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석회굴 업체가 제빙기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직원 복지 좋게 하고 기존에는 은퇴를 앞두고 계셨으니까 소극적인 영업만 하셨었는데 그 40대 대표님이 오셔서 수출도 뚫으시고 수출도 늘리시고 해서 유럽 수출하시고 미국 수출하셔서 매출도 2배가 되고 직원 고용도 늘고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업체였는데 대표님이 은퇴를 원하셨는데 자녀분들이 승계를 원하지 않았었고요. 근처에 또 용접을 엄청 잘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최근 매출 감소로 좀 고민이 많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합병을 해가지고요.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을 해서 그걸 용접을 해서 전기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돼가지고 현재는 자동차 업체의 납품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역의 날 수출했답 수상을 하셨고요. 22년에 인수하셔서 23년에 유럽 수출하셨고 24년에 미국 수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이제 50% 이상 되면서 매출이 2배 이상 증가가 가능했고요.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을 때 직원 식당이나 직원 복지시설도 다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의 근무 환경을 좋게 하셨고 직원 수도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업체인 경우에는 좀 조그만한 지방의 소기업이었는데 그 용접 기술을 가진 업체가 코스닥 업체다 보니까 코스닥 업체가 인수하여 합병을 하니 소기업을 다니던 직원들이 코스닥 업체에 다니는 직원이 돼서 그거에 대한 복지 수준과 급여 수준이 높아졌고요. 승계형 M&A의 가장 큰 이익은 기업 안의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이제 좀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또 중소기업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민첩한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은 대기업이 못 따라갑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그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들 수출을 못하게 했죠. 한 6개월, 길게 한 1년 정도 고생은 했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다 개발해 버렸어요. 그만큼 중소기업의 역량이 뛰어난데 그 뛰어난 역량의 중소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중소기업 간에 M&A를 한다. 그럴 때 굉장히 많은 세제 혜택을 줘야 돼요, 사실은. 인수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규모에서 규모가 늘어날 때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되죠. 위험이 따르지 않는 투자라는 건 없습니다.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게 돼요. 내가 지금 100억이라는 매출을 하고 있는데 저 회사를 인수해서 갑자기 200억, 300억의 매출을 하고 직원이 50명인데 갑자기 100명, 150명이 됐다? 내가 그걸 과연 잘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 정부가 당신들 걱정하는 거 안다. 우리도 같이 거기에 동참해 줄게.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해볼 만하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화가 돼서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이게 성장하는 게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지티브한 제도를 자꾸 기업들한테 줘야 기업들이 회사를 팔고 일자리를 없애는 그런 매각을 하지 않지 않느냐. M&A 사업팀에 매각을 의뢰하는 기업이 있고 매수를 의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면 정보가 제한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 현장 방문하고 대표님 만나고 추가 자료 받아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고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기업들을 연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적정 가격대와 대표님이 기대하시는 가격대 차이가 너무 큰 경우는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편이고요. 또 매수 대기자들 분 중에서 기존의 사업에 대한 존중이 조금 덜 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존의 사업 성과를 존중하시면서 본인이 더 이룰 수 있는 분들을 또 먼저 매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을 바라왔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을 위한 좀 측면에서 M&A 중개 주선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더 많은 기업이 소멸하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기업 승계에 부담이 된다는 것.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중소기업이 더 이상 세금으로 무너지지 않게, 후계자의 부재로 흔들리지 않게 관심과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100년 기업이 계속 늘어나길 꿈꿔봅니다.
채널